축구와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60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예. 도쿄리 이동경의 극장골 여운이 남아있는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야, 벌써 1월도 20일이 됐네요. 어제가 1월 19일이니까 그 프리킥이 마치 119 같이 그러니까요. 한국 축구를 살린 내 마음에 불을 지르려 끌려고 프리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승만 더하면 한국 축구는 9회 연속 올림픽 티켓을 따내게 됩니다. 네. 아직 뭐 섣불리 뭐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방송이 나가는 동안에 이미 경기들이 준결승과 결승전이 치러지기 때문에 혹시 경기 보시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저희가 막 설레발친다 이럴까봐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올림픽 축구 최종 예선 8강전 소식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주바페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어제 축구 어디서 봤어요? 회사에서 봤습니다. 아, 뉴스 진행할 때 맞아 네. 집통했구나. 제가 어제 저희 팀에서 혼자 이제 팔뉴스 준비하러 가기 전에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넷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헤딩하는 그 장면, 조규성 선수의 헤딩 그 장면에서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올려주고 헤딩했는데 진짜 넣은 거예요. 들었네, 들었어. 그래갖고 혼자 빈 사무실에서 소리 지르고 박수치고 그랬습니다. 진행해야 되겠네 이제. 네, 혼자 중계했어요. 그러면은 뉴스 딱 끝나고 왔을 때 결승골이 좀 이따 네, 터졌구나. 저때 제가 했을 때는 이제 후반 조규성 15분 정도였으니까. 네, 조규성 선수 골만 얘기하고 그 후에 이제 확인해 보니 2대1이 되었더라고요. 그 주변에 누구 있었어요? 같이 볼 때? 없었어요. 그럼 혼자서 환호했겠네. 네. 축구는 같이 봐야 재밌는데. 네, 혼자서 한우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자, 어제 한 잠도 못 주무셨다는 우리 박진영 작가. 네, 저 하식스 2캔 먹고 왔습니다. 우리 약간 손 지금 넘을까봐 한숨도 안 자. 걱정돼요.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에 손을 계속 뭐 혼자서 넘을 게 중얼중얼 있겠습니까? 노래하고 약간 넉나간 사람처럼. 원래 뭐 또 혼자 노래 중얼중얼 잘 부르긴 하는데 네. 이제 눈 뜨고. 어제 그 뭐 비디오 버그 야외 촬영도 있어서 한번 현장 구경도 나갔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설 기획 아이템을 하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요. 이제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스포츠 설 데일리 기획까지 하는구나. 아이템을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계를 배웠습니다. 주디를 함부로 날리면 안 된다. 브레인스토밍하는 아이디어 회의 자리인 줄 알고 뭐 요런 거 어떨까, 요런 거 어떨까 그 이렇게 네가 해 의견을 이렇게 된구나. 네. 아. 그래서 그래. 한 번도 안 맡아본 거 이렇게 또 닥쳐서 하니까 뭐 일의 프로세스도 전혀 모르겠고 좀 많이 방황을 하다 여차저차 어느 정도 이제 완성 단계에 왔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무리한다고 좀 밤을 샜습니다. 한숨도 안 잤어요. 엄마 아빠가 들으면 속상해하겠다. 조회수가 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그 최민정 선수 아이템이 조회수가 정말 잘 나와서 그 어제- 압도적인 경기였죠. 네, 심지어 2개가 올라갔거든요. 하나는 50m가 제일 짧은 거리 맞죠? 500m. 500m. 50m면요. 저기요. 한 2초면 가요. 2초. 2, 3초면 가요. 잠에서 덜겠네. 네, 영어를 한 개 빼버렸어요. 재워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 반박 재우고 저기 마이크 빼서 마이크. 50m 너무 선호가 이거 꺼줘야. 이거 무조건 나가겠죠? 500m. 최민정 선수가 50m에서 어떻게 역전을 한다는 얘기야 도대체. 부정 출발밖에 없습니다. 50m를 뒤집는 거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면서 하고 있습니다. 뭐 2개의 컨텐츠가 올라갔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잘 하나는 됐다는 잘 나왔다. 얘기죠. 예. 그 500m 얘기가 지금 반바퀴 남기고 꼴찌에서 1등으로 올라선 경기. 네. 그렇죠. 그 마지막 바퀴에서 경기 3명 제낀 거. 네. 네. 물론 이제 그 경기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빠지긴 했어요. 4대6 대회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민정 선수가 이제 그동안 쭉 부진 네. 한 1년 정도 부진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털어내면서 많은 쇼트트랙 팬들을 50m 남겨놓고 환호하게 만들었던 이걸 밀당하시는 살려주신다. 선수죠. 살려주셨어. 3월달에 세계 선수권이 여기 목동에서 열리죠. 우리 중계입니다. 진짜요? 참고로 하성룡 기자가 또 빙상 담당이어서 빙산. 빙상의 일각이죠. 50m는. 어감 조심해야 되겠다. 약간 자, 하성룡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주말 동안에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육아. 축구는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육아 이틀 동안 와이프가 좀 바쁜 주말이라서 혹시 애기 보다가 갑자기 그런 골 터지면 순간적으로 애기를 꼭 껴안는 약간 애기가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진짜 이틀 동안 애기 보냐고 힘들었는데 마지막을 이제 주말에 마지막 힘든 거를 그 극장골과 함께 다 털어내서 했는데 아직도 좀 뻐근하네요. 그래도 애가 이제 어느 정도 졸리신 분 한 축구를 분과 뻐근하신 분 한 분 모시고 귀여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올림픽 축구 소식인데요. 먼저 주바페가 8강전, 요르단과 8강전 네. 리뷰를 듣고 태국에 지금 현지 특파된 우리 이정찬 기자를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리뷰하겠습니다. 요르단과 8강전에서도 김학범 후의 용병술이 빛났습니다. 지난 경기 선발 명단에서 무려 8명이 바뀌었는데요. 전반 16분 만에 세트피스 기회에서 조규성의 헤딩골로 기선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후에도 경기를 주도하면서 계속 좋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김진규와 김진야의 슈팅이 골대를 때리면서 아쉬움을 남겼고요. 골 때렸어요. 네. 골 아프네요. 네. 추가골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후반 30분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연장전으로 넘어가는 듯 했던 상황에서 후반 교체 투입된 이동경 선수가 기적같은 극장골을 터뜨렸습니다. 추가 시간 4분이 막 지나가는 순간에 프리킥으로 골망을 흔들었죠. 네, 이렇게 해서 2대1로 승리를 네. 거두면서 준결승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1승 남았는데요. 이정찬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네. 보겠습니다. 자, 이정찬 기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콕입니다. 네, 와. 인사 한 마디씩 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시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루 늦었지만 생일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2분 지각했어요. 뭐 비일비재한 일이니까요. 뭐 이분 정도야, 놀랍지도 뭐. 않아요 이제. 네. 저스 원 투미닛. 네. 이정찬 기자 어제 생일이었다고요? 그렇죠. 네, 그 경기 전 사전 행사가 있었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축구 그 홍보팀에서 아하. 케이크를 준비해 주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좀 뭐 개인적으로는 생일 소원을 빌면서 전반에 2골, 후반에 1골 정도를 이제 소원으로 빌었는데 조규성 선수가 1대1 기회를 놓치면서 선물이 약간 애매해졌던 그런 기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2골 1골 3골 안 쓰니까 그렇죠.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자기 생일 이렇게 알리고 다녀요. 민망하지 않나요? 요즘에는 그냥 카톡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해주셔서 와. 감사하게 생일 축하를 받았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할까 하고 카톡 보냈더니 제 생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왔더라고요. 묻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자, 생일을 축하한 걸로 하고요. 일단 뭐 어제 분위기 경기 끝나고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근데 그렇게 들뜬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후반 경기력이 조금 좋지 않아서 그랬는지, 아무튼 뭐 선수단도 감독도 좀 아주 들뜨지도 그렇다고 아주 이렇게 가라앉지도 않은 좀 차분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호주하고 경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이제 아무튼 한 번만 더 이기면 이제 올림픽 본선 진출을 확정하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더 자중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후반전이 좀 안 좋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네. 일단은 이동준 선수의 부상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이동준 선수가 나가면서 그 4분 만에 이제 골을 허용했거든요. 보면은 이제 추가골 기회를 놓치면서 선수들이 이제 좀 지키려는 마음이 좀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을 조금 내리면서 압박이 사라졌고 공수 간격이 벌어지면서 우리 선수들이 좀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상대에게 쉽게 공을 내주고 그러면서 좀 쫓겼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호주전을 앞두고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이동준 선수는 다행히 그래도 부상이 심각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어제 경기 후 믹스존에서 밝은 표정으로 나왔고요. 뭐 종아리 통증을 근육 통증을 조금 느꼈는데 괜찮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한 건 아무튼 오늘 이따 훈련장에 가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바페가 이정찬 기자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대요. 선배님 제가 오늘 10시 뉴스에 선배님이 나온 걸 봤는데요. 그 선배님 입으신 흰 셔츠는 거기서 구매하신 건가요? 주에서 주었다라는. 네?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있던 거예요. 약간 충격 받으셨는데. 그렇구나. 전 약간 거기 취향이 동남아 취향 느낌이에요. 현지 느낌 나게 그럼 준비해 가신 건가요? 아니 그렇게 꼭 준비했다기보다는요. 생일 의상으로 있는 옷이라 가져갔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수습하려고 멘트를 자꾸 날리는데 수습은 안 되고. 되게 시원해 보이던데 기능성인가요? 여기 질척대. 네, 시원하긴 합니다. 기능성은 아니고요. 네.
네, 그렇구나. 참고로 이종찬 기자가 이렇게 그 패션에 별 관심이 없어요. 네, 생일에 관심이 많고 패션에 관심이 없는. 네, 같이 보면서 이벤트에 관심이 많고 이렇게 패션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 사신 줄 알았어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거. 네. 오늘 훈련이 원래는 뭐 실내 수영장 훈련이었다가 바뀐 건가요? 어떻게 됐죠? 원래는 그냥 어차피 어제 경기를 굉장히 뭐 치열하게 했으니까 보통 그 경기 다음 날은 회복 훈련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회복 훈련 그냥 수영장이나 이제 웨이트장에서 그냥 자유로 그냥 풀면서 비공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방금 전에 이제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15분 그러니까 15분 공개 훈련을 한다라는 거 하는데 그 15분 공개 훈련을 한다는 거는 어제 경기에 나서지 않은 선수들을 위주로 그 뭔가 좀 전술 훈련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아마 어제 경기에서 좀 미흡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회에서 매 경기 선발 명단을 크게 바꾸면서 과연 그렇죠, 호주전에서는 어떤 멤버가 나올 것이냐라는 얘기가 많은데 보면은 뭐 1차전, 3차전이 비슷했고 2차전과 8강전이 비슷했잖아요. 선발 명단.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호주전은 그 3차전 멤버가 주력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뭐 그 수비 라인의 폭백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뭐 맹성호 원두재 이 듀오는 조금 신뢰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7자리죠. 골키퍼를 포함해서 폭백과 그 위에 이제 중앙 미드필더 2자리에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가장 아무튼 관심을 끄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최전방. 원톱 선발로 누가 나올까?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전부터 보면은 선발로 나선 선수들이 골을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전에 조규성 선수, 그리고 3차전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오세훈 선수, 그리고 다시 이제 조규성 선수가 선발로 나가서 골을 넣었으니까 일단은 오세훈 선수는 이 대회 직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호주와 연습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좋은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다면 또 선발로 나온다면은 또 좋은 또 기억을 살려서 좀 선제골을 넣어줬으면 그런 좀 좋은 기운과 어떻게 보면은 그 흐름은 이어가줬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세훈 선수하고 조규성 선수가 룸메이트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또 좀 같은 포지션 선수들이 한 방에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경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세훈 선수도 얼마 전에 생일날 골 넣었잖아요. 네, 자축골 넣었죠. 그렇죠. 역시 생일이 뭔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태어난 날이라서. 네. 저희 4강전 때 누구 생일인 선수 없나요? 호구조 그거 아직 교사 안 됐나요? 안 들렸어요. 남의 생일 잘 안 챙깁니다. 네? 남의 생일은 제가 잘 안 들려요. 네. 4강전 때 누구 생일인 선수 없냐고 물어봤는데. 예, 뭐 제 생일은 끝났으니까요. 그렇지. 역시. 네. 결코 남의 생일에 질척대진 않고 자기 생일을 이렇게 질척거리면서 알리는. 저는 좀 그것도 궁금해요. 이동경 선수의 프리킥 골이 정말 극적으로 들어갔는데 현장에서 본 소감이 어땠는지. 그러니까요. 그 이동경 선수 사실 프리킥 전까지는 느낌이 조금 쎄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은 마감 시간이 여기하고 이제 2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이제 지방판은 빨리 마감을 해야 돼서 막 이겼을 때 졌을 때를 가정을 하면서 막 기사를 쓰고 막 굉장히 정신없게 마감을 하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가끔 송출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기사가 송출되기도 해요. 근데 왠지 그 후반 추가 시간에 이동경 선수가 이제 프리킥을 얻어내는데 왠지 맞아. 그냥 모르게 그냥 기자석에 약간 들어갈 것 같다라는 느낌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기자들이 이제 핸드폰을 들고 이제 자기 소장 이거를 뭐 어디 쓸 수는 없고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자기 소장용으로 찍고 있었는데 진짜 골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뭐 좋은 영상을 다들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경기 끝나고 나니까 일단은 이동경 선수는 울었대요. 경기 끝나고 그래가지고 그 선수들이 굉장히 놀리더라고요. 특히 김진규 선수하고 이동준 선수가 뭐 그 이제 우리 흔히 시쳇말로 쪽팔린다고 어떻게 우냐고 뭐 이런 이렇게 놀리던데 이동경 선수가 그래서 이제 이동준 선수한테는 너는 내 앞에서 다 절대 울지 마라 평생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동현 선수 저는 재밌게 본 게 프리킥 차고
거의 이미 달려가고 골대 있잖아요. 들어가기 전 이미 차고 나서부터 전부터 세리머니를 시작했어. 손을 들어. 내실을 네. 떠올리게 네. 하는. 그 날아가는 각을 보고 예상을 한 것 같은데 혹시 관련된 인터뷰가 좀 있나요? 차는 순간에 그러니까 보니까 좀 골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약간 뛰는 것 같죠. 예, 예, 맞아요. 영상을 잘 못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차는 순간 가는 궤적을 보고 약간 들어간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잘 차긴 했죠. 네, 그래서 근데 이 프리킥을 우리 팀에서 잘 차는 선수가 3명이 있어요. 이제 김진규 선수하고 김대원 선수하고 그다음에 이동경 선수인데 김진규 선수는 이제 앞서서 이제 골대를 한번 맞추고 교체돼 나갔고 네. 그래서 김대원 선수가 찰지 이동경 선수가 찰지를 갖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동경 선수가 본인이 그 김대원 선수한테 양보를 부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좀 자신 있으니까 차겠다고. 거기서 왼발이 더 어울리긴 왼발이 하죠. 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멋진 골을 넣으려고 그랬나 봅니다. 그리고 귀여워. 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기사를 몇 개 보니까 그 태국 현지에서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다 그러고 또 정승원 선수의 인기도 막 되게 많다. 잘생겨서? 뭐 그런 기사를 봤는데 혹시 그런 게 느껴지나요, 진짜? 아직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취재 좀 더 열심히 할게요. 근데 관중석이 너무 텅 비었더라고 어제도 보니까 이동찬 기자가 취재를 그러니까 저는 할 게 이제 없겠던데. 어제 처음 경기를 와서 뭐 그 전 분위기는 잘 모르는데 어제가 한국 경기 중에 제일 관중이 적었다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전에는 그 동안에는 베트남과 태국이 홈팀 태국이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정승원이 안 나와서 그런가? 준결승전도 같은 경기장에서 하죠. 그렇죠. 탐마사 경기장이라고 우리 목동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일산쯤에서 경기가 열립니다. 방콕에서 멀지 않은 곳이구나. 그렇죠. 예, 그 차로 어제 경기 후에 이제 좀 늦게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안 막혀서 한 40분, 30분이니까 오더라고요. 그럼 뭐 선수들도 숙소 이동 같은 거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훈련하면서 큰 체력적인 부담은 없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 그 호주보다 호주가 하루 먼저 그렇죠. 경기를 쳤으니까 하루 더 쉬죠. 요게 조금 걸리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호주는 연장전 전날 연장전을 치렀으니까요. 뭐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조건이기를 기대해 봐야겠죠.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아무튼 계속 그 라인업을 교체를 하면서 좀 체력을 비축을 했으니까요. 호주전에서도 또 상대보다 많이 뛰고 점유도 하고 우리 좀 압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찬 기자는 언제 돌아와요? 결승전이 이번 일요일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4강전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4강전에서 3, 4위전으로 가게 되면 3, 4위전 다음 날 출국을 하게 되겠고 아니면은 뭐 결승전 다음 날 출국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올해 일단 가고 싶습니다. 네. 혹시 아니, 가정과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 다음 주 축덕수덕 나오라고. 다음 주 축덕숙덕이 화요일인가요? 네. 네, 결승전을 가도 그래서 안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결승전을 가도 화요일 새벽 도착이더라고요. 그럼 딱이다. 화요일 새벽 5시, 6시 정도 도착하는데 잠 푹 자고 나오면 되겠네. 갈게요. 네, 회사로 갈게요. 회사로 갔다가 퇴근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결승까지 가서 우승 승전보를 꼭 전해주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세요. 네. 그래도 이겨서 되게 밝게 그러게. 통화할 수 있어 좋네요. 이정찬 기자가 작년에 그 폴란드 그쵸. 20세 이하 월드컵 네. 가서 계속 질척질척대면서 꾸역꾸역 결승까지 취재를 하고 왔었는데 이번에도 좀 이게 보면 취재 기자도 그런 기운들이 있긴 해요. 자기가 가는 경기에서 꼭 가면 지는 그 시기가 있어요. 주영민 기자님은 어떤 편이었나요? 저는 원래 되게 잘 이기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승리 요정 같은 그러니까 가면 이기는 경기를 굉장히 많이 보고 왔었는데 최악의 상황은 런던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런던 올림픽은 제가 메달을 하나도 못 땄고 가는 경기를 다 졌어요. 그리고 사고가 났어요. 그때 장미란 선수가 마지막 시기 놓치면서 메달 못 땄죠. 그다음에 사재혁 선수가 그때 팔 골절되면서 중간에 탈락했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유도의 그 김준호 선수인가? 아니 조준호 선수. 조준호 선수. 조준호 선수는 심판 그 판정 아. 50파문으로 네. 결승 진출 못했죠. 그다음에 신아람 선수 펜싱에 마지막에 초의 눈물. 사건의 현장에 제가 다 있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아테네 올림픽에 그 우생순 신화를 썼던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8강에서 탈락하는 현장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가는 경기는 뭐 모조리 다 져가지고 그때 무슨 막아낀 그 대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빼면은 뭐 2002년 월드컵도 그랬고 여러 가지 2010년 남아공 월드컵도 그랬고 되게 좋았던 기억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정찬 기자가 최근에 이런 기운을 갖고 있지 않나. 저도 아까 그 얘기하려는 건데 정찬 선배가 출장 간 대회 인천 아시안 게임 축구 담당 우승 시켰죠. 우승 시켰대요. 시켰죠. 네. 그다음에 뭐 베트남 스즈키컵도 출장 갔어요. 아 그렇죠. 그 대회도 베트남을 우승시켰죠. 정찬 선배가 시킨 거였나요? 킹메이커. 시켰어. 폴란드 20세 이하 준우승 새 역사 썼죠. 그래서 이 정찬 선배가 가는 대회마다 좀 그는 기운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찬 선배랑 저랑은 둘이서 따로 얘기를 좀 한 게 많이 있어요. 정 반대예요. 축구에 한해서. 아 진짜요? 축구에 한해서 마이너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 그렇죠.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아이고야. 그다음에 최근 랩하는 것 같아 무슨. 최근 조별리그 2019년 1월달에 아시안컵 갔는데 가자마자 8강 3일 만에 왔어요. 실력 탈락. 금방 오셨죠. 자카르타 때는 누가 가셨어요? 자카르타. 그 이정찬 선배가 이정찬. 자카르타 또 금메달 때도 2회 연속 금메달 땄구나. 그렇죠. 와 대박이다.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정찬 선배가 갈 출장 순서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누가 갈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내심 이제 내야 가면은 이거 회사에 분명히 안 좋은 기운. 내수용이네. 하성룡 기자 출장비는 우리 회사에서 내고 이정찬 기자 출장비는 축구협회에서 내야 되겠네. 그러네. 그죠? 우승을 시키는데 가면. 우승을 시키는데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볼까 봐요. 그러니까 기대가 큽니다. 하여튼 뭐 출발이 너무 좋고 경기력도 뭐 훌륭해요. 갈수록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런 대회에 나가서 더블 스쿼드로 운영한 팀을 역대 처음 봤어요. 그렇죠. 진짜. 저도 이렇게 선발 명단을 확확 바꿀 수가 있구나. 너무 놀라웠어요. 이게 두 가지 해석인데 당연히 이 스쿼드가 탄탄하다. 좋은 선수들이 많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확실한 베스트가 없다. 그렇게 해석 가능한데 워낙 김학범 감독님이 합범순으로 불리잖아요. 합법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하시죠. 그걸 뭐 불법적으로 하시겠어요? 저도 지금 합법적인 얘기 하시는 불법순 이게 리걸. 정말 이 팀을 이렇게 이걸로 선수들의 동기부여까지 하는 이제 정말 대단한 감독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좀 김학범 감독님이 흔히 이제 저희가 감독을 분류할 때 전략가 스타일이냐 이 멘탈을 잘 관리하냐 이렇게 나누는데 김학범 감독님은 어느 쪽인가요? 둘 다예요. 둘 다. 아, 둘 다예요? 그럴 것 같아요. 워낙 공부하는 감독으로 유명하고요. 저기 비시즌에는 공부할 학, 공부하는 호랑이, 공부하는 학범. 저는 그냥 날아다니는 학인 줄 알았더니 선생님. 편집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시즌마다 유럽 가서 축구 공부하고 오는 감독이고 워낙 축구 쪽 공부를 많이 하는 감독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멘탈적인 거는 제가 옛날 예시를 간단하게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은 중국 프로팀 감독을 하시던 시절이 있었어요. 허난제니라고 중국 감독을 김학범 감독이 하면서 팀을 목포에 데리고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때 선수들 다루는 방법을 제가 옆에서 목격을 했죠. 어떻게 알아요? 목포 형님들 오셨나? 아주 거칠게 하는 게 이제 멀리서 스탠드에서 벤치에서 선수들을 연습 게임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스탠드에서 멀리서 이렇게 관중처럼 경기를 지켜보다가 연습 경기 도중에 소리를 빡 지릅니다. 선수 이름을 부르면서 경기 도중에 선수를 자기 앞으로 불러서 이렇게 지시를 직접 내리면서 어떤 뭐 당연히 비공개 연습 경기였으니까 욕설도 같이 섞어가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봤죠. 중국 선수였으니까 몰랐겠죠. 근데 김학범 감독님이 한번 쳐다만 봐도 선수들이 무서워해요. 정신 똑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 이번에 또 우리가 도쿄행 티켓을 다투는 자리인데 저는 어제도 뭐 화면에 많이 나왔지만 이민성 코치가 있었잖아요. 도쿄 대첩의 시작을 알린 그렇죠. 이민성 선수였기 때문에 약간 좀 그 느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도쿄행 티켓은 왠지 가볍게 딸 것 같은. 굳이 껴맞추자면 같은 왼발. 이민성 코치도 당시에 왼발 중거리 주시였죠. 이동경 선수 왼발.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약간 라떼이스 홀스인데 네.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그 유명한 중계 멘트죠. 네, 그게 이민성 선수의 골이에요. 네. 그때 송재익 캐스터가 그 말을 했었죠. 그 옆에서 신문선
그 해설위원은 골이에요를 외쳤고. 아, 골이에요. 들어갔어요. 네. 이제 4강은 어떻게 될까요? 호주랑 호주. 붙게 되는데. 호주가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장전을 치르고 왔고 경기력을 보면 크게 뭐 두드러지는 경기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승 2무로 올라왔죠. 네네. 태국한테만 이겼어요. 태국한테만 2대1로 이겼고 나머지는 이라크, 바레인과 1대1로 비겼고 네. 또 8강전에서 시리아와 연장 끝에 1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사실 공격력은 그다지 힘들게 눈에 띄진 올라가는. 않았다. 그리고 이 팀은 베스트 11을 거의 그대로 운영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 소모가 우리보다는 확실히 심할 것이다. 또 베스트 11이 딱 정해졌으면은 전략과 전술을 보기에도 좀 파악하기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선수 파악도 용이하고. 예리해. 주바페가 주예리. 주바페 아나운서님께서 아주 예리하셔. 님님님. 축잘 알림이 되셔가지고 이제 하산할 때가 되신 것 같아. 추갈못을 한 번 더 모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원래 추갈못 역할을 하려고 온 거 아니었어요? 아, 아직 제가 계속 알못하겠습니다. 제가 알못이죠. 아니, 떡이고 여기는 축떡이고 어감이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네요. 네. 잠 못 자고 떡 됐잖아. 네 맞아요. 그 정신 반대쪽 차려. 얘기해 보면은 우즈벡이 네. 아랍에미리트를 크게 5대1? 네, 5대1로 그러면서 이겼죠. 죽음의 조가 맞았나 생각이 들고 그런 네. 그러니까 다른 팀의 경기력이 의외로 그 아랍에미리트가 베트남, 북한 그조였거든요. 네. 아랍에미리트가 조 1위로 조 올라온 거 1위로 아니에요? 올라오는 건데 어. 우리 조 2위였던 우즈벡에 네. 두드려 맞았어. 패배. 근데 우리는 그조 2위한테 한 골차 승리. 그렇죠.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요. 축구를 안 이렇게 상대적이랍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아까 이정찬 기자도 얘기했지만 후반 한 10여 분 지나면서부터는 내려왔어요, 확실히. 이제 지키려고 하는 게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미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답답했죠? 오히려 내려오니까 미스가 네. 많아지더라고요. 막 골문 앞에서 막 이게 혼자 상황할 때 아찔아찔한 너무 장면들이 놀랐어요. 어제 보면 물론 유효 슈팅 수는 우리가 11개, 많았네요. 요르단이 2개. 굉장히 뭐 차이가 많이 났지만 우리는 뭐 너무 아깝게 골대 2번 맞고 조규성 선수 찬스도 너무 아쉬워. 요르단 골키퍼가 잘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잘 막았어요. 김대원 선수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한 2골 이상 막은 것 같아요. 진짜 그걸 막던. 손 끝에 살짝 요르단인 줄 걸리는 알았어 나는 진짜. 요르단 골키퍼가. 점프력이 좋더라고요. 그니까요. 근데 뭐 우리가 유효 슈팅을 2개밖에 허용하진 않았지만 그 문전 그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좀 위태위태한 네, 맞아요. 미스들이 몇 개 있었죠. 하여튼 이동경 선수 살렸어. 놀라웠습니다. 근데 그 오세훈 선수는 정승원 선수가 찬골 어깨 맞아서 맞고 굴절돼서 들어가서 오세훈 선수 골로 인정된 거. 네, 그게 이제 그 3차전에서 정승원 선수가 찼는데 세리머니 다 했는데 다 했죠. 하트 그리고 오세훈 선수가 생일이어서 주심이 기록원이 케이크를 좀 먹었나 봐요. 근데 거기 AFC에서 하는 얘기는 그게 이제 그 정승원 선수의 슈팅이 수비수를 맞고 클리어가 됐다고 본 거래요. 그러니까 수비수가 막았다고 본 거래요. 그래서 맞고 튀면서 오세훈 선수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오세훈 선수의 골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중계를 봐도 수비 맞은 게 잘 안 보이는데 살짝 스쳤어요. 대단한 눈인 것 같아요. 옷깃으로 클리어한. 그렇구나. 보통 이제 클리어하면은 이제 수비수가 막은 걸로 기록이 되니까요. 그걸 이제 약간 그런 애매하게 그래서 그렇구나. 막아서 다시 시작한 걸로. 그래서 오세훈 선수 맞아서 들어간 걸로 이렇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거구나. 오세훈 맞고 들어가서 오세훈이 골인 걸로. 근데 규정상으로도 원래 마지막 선수 맞고 나가면 마지막 맞은 선수가 골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이제 골문을 향했을 때는 골문을 그걸 향했을 판단하는 때는? 거죠. 기록원은 이게 골문을 향한 유효 슈팅이었나. 그래서 유효 슈팅이라면은 수비수를 맞고 들어가도 자책골이 아니죠. 그 우리 선수를 룰이랑 맞고 똑같은 예. 거네. 자책골 룰이랑.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2002년 월드컵 3, 4위전에서 송종국 선수의 중거리 슛이 차두리 선수의 엉덩이를 맞고 들어갔어요. 엉골? 그래서 골이 깊었네요. 엉슛이라고 그때 네. 그 했는데 만약에 그 누굴 맞고 들어가야 된다면 뭐 이 규정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차두리 선수의 골의 기여도도 있긴 굉장히 큰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엉덩이는 또 방향을 바꿔놨으니까. 오세훈 선수가 생일빵을 아주 제대로 맞았네요. 그래서 하트 세레모니까 다 했는데 막 급하게 다시 막 그래서 경기 정정되니까. 끝나고 그 경기 공 매치볼. 네, 매치볼을 네, 정승원 선수 가져갔다고. 했다고 협상을 했다고 하는 리포트를 봤습니다. 네, 웃기다. 자, 올림픽 축구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올림픽 축구 얘기하느라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 소식 조금 미뤘습니다. 네. 먼저 댓글 소통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번에 약간 저희가 또 그 라떼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런지 라떼에 대한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로 니모님이 오랜만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어요. 세뱃돈이네요. 네. 청캐시. 청캐시 어찌 또 뭐 하라는 지시로 알아듣고 네. 제가 K리그 라떼를 하나 준비하긴 했는데 네. 일단 읽어주시죠 몇 개. 멘털의 1년인 서울님이 602 육아 유나이티드 축덕숙덕은 세대 차이도 꿀잼 요인이네요. 라고. 지난주 방송 들으면서 왠지 나올 것 같다.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 나올 것 같다는데 역시나 주마페가 신세대시네요. 굉장히 신선했어요. 유나이티드로 보는 게. 우리는 당연히 기름으로 봤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세대 차이가 물과 기름이야. 네. 아니 그리고 제가 이걸 봤는데 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 동네 고양이 순시민님이 90년대 뉴욕제과 지오다노 타워 레코드 뭐 미드나잇인 파리 영화처럼 방송 듣고 그때로 타임슬립한 기분이었습니다. 미드나잇인 서울 강남역 이런 느낌을 드셨대요. 뉴욕제과 지오다노는 지난번에 이정찬 기자가 얘기를 했고 타워 레코드를 모르나요? 네. 이거 뭐 음반 회사인가요? 아니 음반 파는 몰라요. 레코드 가게죠. 굉장히 큰. 지금 없어졌구나. 지금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앨범 음반 이런 거를 크게 LP 이런 건 모르죠. 판. LP는 본 진짜 적은 LP를 있는데 막 크게 접해보지 못해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음악이 해외에서 들어오려면 시간이 좀 걸렸어요. 바로바로 발매가 안 돼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팝송을 접할 수 있는 게 특히 메탈 같은 경우, 헤비메탈 같은 경우는 약간 락 매니아시잖아요. 또 거의 백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종로에 있는 세운상가나 이런 데 가면 백판으로 해가지고 그 복사해가지고 판을 복사해서 불법으로 파는 거죠. 백판은 뭐예요? 백판? 그걸 백판이라 그래요. 그냥. 불법으로 복제하는 거를 그냥 뭐 왠지 뒷백이겠죠? 뭐 그런 약간 뒤에서 판매하는 백판 같은 것도 유통이 많이 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드나잇 인 파리는 영화 못 보셨나요? 전 못 봤어요. 저도 저 재밌는데. 못 봤어요. 이게 이제 그 미국의 한 작가가 신혼여행인가 파리로 갔는데 밤에 어떤 종소리를 듣고 밤늦게 나갔는데 어디서 차가 쓰고 와요. 안개가 가야겠다. 근데 그 차를 타고 가면은 1920세기 초 한참 그 예술이 풍성했던 그래서 가서 그 예술가들을 만나요 거기서. 그 예술가 친분을 쌓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그때 거기에 뭐 해밍웨이, 피카소 뭐 이런 사람들이 하고 만나요. 시간 여행을 하는 거죠. 근데 약간 지금 이분도 그 시간 여행 하셨었나 약간 시간 여행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90년대에 말한 여기 뉴욕제가 지오다노 이런 데가 만남의 장소였잖아요. 그렇죠. 만남의 장소죠. 헤어짐의 장소는 아니었고요. 그렇죠. 아니 뭐. 헤어짐의 장소를 썼겠습니까? 참고로 제가 이 방송을 제 와이프가 잘 안 듣는데 한번 듣더니 아니 왜 90년대 그 라떼 키워드 하나를 뺐냐면서 지적을 했는데 파르페 알아요? 먹는 파르페 거. 알아요. 파르페. 이렇게 파르페 알아요? 90년대 그 카페 전성기에는 그 나름 굉장히 고급스러운 생크림 특히 올리고 여대생들이 많이 시켰던 그게 이제 아이스크림하고 같이 있는 과자도 거죠. 좀 있고 과일도 좀 네. 넣고 주스도 좀 넣고 우유 넣거나 해가지고 이제 그 주스 컵에다가 맞아요. 아이스크림 동그랗게 두 덩이 넣고 위에 넘치게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본 적 없다. 거기에 절정은 우산입니다. 우산. 입수시개 우산을 딱 꽂아줘야 돼요. 그거 옛날 횟집에 가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게 예전에 이제 커피가 저희 때 1,000원에서 1,500원 했거든요. 카페에서 좀 괜찮은 카페에서 한 1,500원 정도. 그러면 파르페는 한 2,500원 했어요. 오 비싸네. 큰맘 먹고. 등골 휘는 거라니까요. 파르페를 시키는 순간 그냥 아이스크림보다도 한 1,000원 비싼. 혹시 지금 아내분이 파르페로 만난 사이? 아니야. 파르페 때는 몰랐어요. 파르페 시절이 지나고 서로 어느 정도 찼을 때. 아니 되게 라떼 얘기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팟빵 청취자분들이 되게 한 3040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향수를 자극시키는. 그 라떼 얘기 나온 김에 K리그 라떼 지난주에 602에 유나이티드 했었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어디에 뭔가요? 이번에 대우 로얄즈라는 축구단 지금 그 부산 아이파크의 전신입니다. 대우 로얄즈가 참 굉장한 명문 구단이었죠. 그렇죠. 그 1983년 원년에는 실업팀으로 참가했다가 세 번째로 프로팀으로 재창단을 한 팀입니다. 이 그 대우 로얄즈의 전신이 세안 자동차 축구단이라고 실업팀이 이제 대우 로얄즈가 대우로 바뀌면서 대우 로얄즈가 된 거고요. 유일하게 마스코트가 동물이 아니었던 팀입니다.
그럼 뭐였나요? 사람이었어요? 왕관이요, 왕관. 맞다, 왕국- 맞다. 로얄즈 해가지고. 네. 맞다. 그리고 이름처럼 로얄즈가 이제 왕족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네. 그 왕족처럼 생긴 스타들이 주름을 잡았죠. 잘생긴 선수들이 안정환? 많았구나. 김주성, 안정환. 김주성 안정환. 약간 로얄스러운 외모를 가진. 그래서 재밌는 기록이 보니까 그 1983년 원년에 최다 관중 기록을 세워요. 대우 로얄즈가. 이때 엄청난 마케팅을 해요.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데 네. 16경기를 치렀는데 34,700명이 왔어요. 오. 그러면 경기당 22,000명이 온 거예요. 와. 그러니까 거의 매 경기 매진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품을 이제 대우 로얄즈가 자동차 회사 자동차도 있고 전자도 있잖아요. 세탁기. 경품으로 자동차 줘서요. 뭐 자동차도 걸고 세탁기도 걸고 전자제품을 계속 나가서도 걸면서 네, 많이 매 경기 걸진 않았겠죠. 매경기줄. 그러니까 대우 로얄이라는 자동차가 있었던 건 알죠. 아니요. 그러니까 대우 로얄이면은 지금의 그랜저급의 자동차예요. 그 정도 차를. 네. 그러니까는 현대가 지금 축구팀이 없다면 현대 그랜저스가 있었던 거죠 그때. 대우 로얄즈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름이 좀 독특해서 출범할 때부터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던 팀이고 1987년 김주성을 영입하면서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농구 선수 김주성 아니고요. 네. 네. 야생마. 네, 야생마 말입니다. 이 김주성 선수가 독특한 게 뭐냐면 처음에 공격수였죠. 골잡이였습니다. 근데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로 모두 우승을 차지해요. 그렇죠. 그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87년에는 신인왕, 97년에는 우승을 이끌면서 MVP를 차지했고 99년에 은퇴를 하는 정말 한국 프로축구사에 이렇게 화려한 이력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물론 이제 잠시 독일 무대를 복음 갔다 왔지만 별로 거기서는 뭐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요 근래는 뭐 하시나요? 요 근래는 일단 뭐 대한축구협회에서 국제 업무 담당하시다가 요즘에는 딱히 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하도 옛날 소식이 한데 동아시아 축구 연맹 쪽 잠깐 일하다가 최근에는 뭐 협회 어디 부서에 있는지 좀 모르겠네요. 계속 축구에 발 담고 계시네요. 그럼요. 축구계. 뭐 손도 담그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등번호 영구 결번 얘기했었는데 네. 이 김주성 선수의 등번호가 부산에서 영구 결번입니다. 16번. 야, 16. 네, 기성용 선수의 번호와 똑같죠. 네. 그리고 부산에는 이 대우 로얄즈 부산에는 12번도 영구 결번입니다. 12번은 서포터스의 번호라고 해서 12번째 선수. 영구 결번이. 심장을 달구게 하는 멘트. 최고의 전성기라고 하면 이제 1997년 K리그와 아디다스컵, 프로스펙스컵 3관왕을 차지하죠. 유일한 3관왕입니다. 한 시즌. 예. 그랬고 1998년 안정환 선수가 입단하면서 김주성 선수와 바톤을 터치하게 되죠. 아니 방금 사진 봤는데 머릿결 그렇게 휘날리고 달리시면 네. 소녀 팬들 삼손이라 그러고 날아갔을 것 뭐 같아요. 난리였죠. 난리 났죠. 머리도 정말 관리를 너무 잘해요. 저는 이제 직접 봤는데 뭐 여자보다도 더 머릿결이 부드러울 정도로. 사진 봤는데 엘라스틴 하셨는데요? 또 머리숱도 엄청 많아요. 남자죠. 별명이 고추 남자. 테리우스였고 아까 꽃을 든 남자 얘기했잖아요. 축구 선수 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유일하게 화장품 광고를 찍었던. 그 현빈 씨랑 어떻게 찍은 보면 거 맞나? 김주성, 안정환 이 계보가 테리우스 계보가 그렇죠. 진짜 현빈보다 잘생겼었죠 그때는. 김주성 선수는 진짜 아주 남자가 봐도 매력적인 그 약간 예쁘장하진 않잖아요 얼굴이 잘생겼잖아요 그냥 되게 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서 굉장한 인기가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제가 뭐 오락실 안 간 지 한 20년 좀 넘긴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오락실 가면은 긴 머리가 있어. 그 월드컵 이 버튼 눌러서 하는 게임기 있잖아요. 네. 앉아서 하는 100원, 200원 놓고 하는 게임. 월드컵 하면 한국 대표로 항상 그 김주성 선수 캐릭터가 나왔었어요. 그만큼 임팩트가 컸던. 그렇죠. 자 그리고 안정환 선수는 1998년에 입단을 해서 뭐 짧은 기간 2년여 동안 뛰었는데 54경기에서 27골 기록하면서 이때가 아마 인기로 따지면 그러니까 1998년 그때 프랑스 월드컵 이후에 한국 프로축구가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잘생긴 미남 한 몇 인방 해서 안정환, 이동국 뭐 이런 선수들 해가지고 프로축구에 거의 그 부흥을 이끌었던 그렇죠. 이때가 그 소녀 시기였습니다. 팬들의 원조였죠 네. 그 당시. 안정환 선수는 그때 뭐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경기를 나가기 전에
그 선크림을 너무 발라서 아. 그만 좀 바르라고 뭐 그런 약간 얘기도 있고 했어요. 확인된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고 또 그만큼 외모가 빛났었던 선수였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1999년 IMF로 모기업이 해체가 되면서 현대산업개발에 인수가 됩니다. 이때 정몽규 회장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제가 취재를 갔었고요. 이때부터 침체기를 맞게 되죠. 딱 네. 기자님이 발을 담그시니까 제가 발을 담그니까 바로 침체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FA컵 우승이 한 번 이때 이후에 우승 이 전부고요. 또 기업 구단으로는 처음으로 2부 리그 강등을 당했다가 이번 시즌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의 전신이었던 2부 리그 강등된 제주의 전신이었던 유공을 알아봤으면 이번에는 이제 1부 리그에 복귀한. 대우 로얄즈, 부산 아이파크. 부산 아이파크도 이거 아파트 이름이잖아요. 네. 끝까지 동물로 안 가고 있어요. 요 전에 아이콘스였잖아요. 네. 아이콘스도 아무 그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아이콘스 때 그때 약간 유니콘 비슷한 캐릭터 아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약간 그랬던 거 같고 그러면 유니콘스로 하지. 맞아요. 마스코트는 그런 마스코트였던 것 같아요. 부산 유니콘. 콘만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냥. 부산 아이파크. 내가 콘이다. 아이콘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청취자 질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작성 시점으로 어제 13일 월요일에 K리그 중계권이 제2사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유는 타 종목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 구단 운영비 등 다른 부분을 보았을 때 아직 현실적인 벽이 높다로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이번 질문 나와라. 1번 질문 나와라. 네, 이번 중계권 결정과 관련해서 작년에 연맹에서 K리그2 자체 중계와 관련한 시도는 2020년에는 이뤄지지 않는 건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방송사는 한 곳인데 리그 중계권을 되팔아서 전 경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가요? 어렵지만 방송국의 현실 입장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거 먼저 듣고 한번 가볼까요? 자, 하성룡 기자. 뭐 JTBC가 중계를 아직은 확정한 건 아니고 우선 협상 기간인 거고요. 질문부터 말씀드리면은 K리그2 자체 중계 2020년에도 이뤄집니다. 이뤄지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은 182경기 중에 160경기 정도가 이제 중계 방송이 됐고요. 제작은 전 경기를 다 했어요. 근데 K리그2 같은 경우는 프로축구 연맹에서 자체 제작을 합니다. 프로덕션에 외주를 줘가지고 자체적으로 중계차도 보내고 중계를 만들어서 이제 중계 채널을 통해서 내보내는 건데 올해도 K리그2 전 경기를 그렇게 제작할 예정이지만 아직 채널이 정해지지 않았다. K리그2는 그런 상황이고 K리그1 같은 경우는 만약에 JTBC가 중계를 하게 될 경우 채널이 뭐 동시에 6경기까지 할 채널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연맹에서도 자체적으로 자체 제작을 하는 방법, 또 다른 채널에 이렇게 연계하는 방법 이런 걸 아직 논의 중인데 이것이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게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JTBC가 하는지 안 하는지 우선 협상이니까 약간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축구협회에서 JTBC로 발표를 한 건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이제 A 매치와 K리그를 묶어서 팔려고 해서 그 1년에 250억 참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좀 환상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해서 아무도 입찰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축구협회에서 여기저기 많이 찾아다니고 K리그에서도 나름 노력을 많이 해서 어떻게 K리그라도 하나 좀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이제 마지막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그러니까 JTBC가 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 그러면 협상은 나중에 하고 일단 우리가 그러니까 또 유찰되면 망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라도 하나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JTBC가 우선 협상자라고 어떻게 보면 면피성 발표라고 저는 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JTBC가 우리가 할 의향이 있다 정도. 그래서 이제 우선 협상자로 한 거고 일단은 그 입찰 시도는 실패한 걸로 보시면 돼요. 아까 그 통합 중계권으로 해서 1년에 250억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전에는 가격이 한 어느 정도가 됐었나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일단 액수가 있다고 볼 수가 없죠. 액수가 A매치 경기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A매치 경기별인데 이제 피파 랭킹 순위에 따라서 100위 안에 팀, 100위 밖에 팀, 뭐 약간 이런 그 기준들이 있어서 경기 시간에 따라 경기 시간도 다르고 해서 그에 따라서 가격은 좀 달라져요. 그래도
10억은 절대 안 넘어. 10억 비싸야 10억. 비싸야 한 경기당? 한 경기당 최고가가 10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뭐 이런 팀하고 경기 아시아권에 우리랑 자주 맞붙는 팀들하고 붙는 경기는 그거보다 한참 싸고요. 아니면 얼마 전에 남북 대결이 한 10억이 넘었잖아요. 남북 대결은 뭐 엄청난 흥행이 뭐 이미 확정된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남북 대결 한일전 그다음 피파 랭킹 뭐한 브라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브라질전 했을 때 한 네. 10억 가까이 했던 것 같고 보통은 이제 뭐 한 5, 6억, 6억 그 정도가 돼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렇게 주고 사도 광고를 그렇게 못 팔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시청률이 뭐 예전에는 A 매치 중계를 하면 20%가 다 넘었어요. 어느 팀이건 거의 A 매치는. 근데 지금은 10%, 15%는 거의 못 넘는다고 보고 뭐 한 10% 정도면 그냥 선방했다가 돼버렸으니까 거의 절반으로 줄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축구협회는 이제 외국에서는 중계권이 많이 받으니까 우리도 받아보자 해서 좀 한 분의 의견, 좀 전에 기자회견하신 그분의 의견 때문에 지금 축구협회가 이렇게 질러놓고 공개 입찰로 질러놓고 사실 지금 수습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그것도 어려운 부분인 게 해마다 A 매치 수가 달라요. 그 A 매치 수라고 하면은 이 중계 KFA가 파는 중계권으로 중계할 수 있는 경기 수. 평가전. 그러니까 KFA가 팔 수 있는 거는 평가전하고 월드컵 2차 예선까지예요. 그런데 또 3차 예선은 AFC로 넘어가잖아요. 피파로 넘어가죠. 최종 예선은 이제 AFC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팔 수 있는 게 뭐 한국에서 열리는 경기 남북 대결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나머지 두 경기는 뭐 그 스리랑카는 원정이구나. 네. 그다음 투르크메니스탄하고 레바논인가요? 네. 그 이 두 경기는 뭐 한 경기 정도는 이미 월드컵 최종 예선 진출이 확정된 다음에 치러지는 별 의미 없는 경기일 테고 나머지도 상대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그 올해부터 최종 예선이 시작하잖아요. 네. 그 평가전 숫자는 확 줄어요. 확 줄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구협회에서 주장하는 연간으로 그 돈을 계산하자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사실상 거의 K리그 가격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거네요. 통합 중계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K리그가 지난 시즌 같은 경우 한 60억 원 정도 됐어요. 네. 단순 계산으로 250억에서 60억 빼면 100억대 후반으로 치면은 올해 기준으로 A 매치 평가전을 중계할 수 있는 게 4경기 5경기다. 단순 계산으로 그거를 5경기를 한 190억 주고 하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유럽이 그 자체적으로 리그를 그러니까 A 매치 리그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유럽 팀은 거의 부를 수가 없어요. 없죠. 우리가 가지 않는 한 유럽 팀하고는 못 한다고 보고 우리가 최고의 상대라고 할 수 있다면 남미 팀이겠죠. 남미에서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근데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만 오진 않죠. 일본을 거치거나 중국을 거친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부르는데 뭐 쉽지 않은 팀이고 그나마 우리가 부르면서 최고의 팀이라고 할 수 있으면은 콜롬비아, 뭐 파라과이, 에콰도르 뭐 이런 그렇죠. 정도일 거예요. 근데 그 팀하고만 계속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축구협회에서 그 좀 조금 현실을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방송국의 현실이죠. 그렇죠. 저희도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계산법인 거죠. 혹시 그 통합 중계권이란 이 시스템이 해외에도 있는 사례인 건가요? 있을걸요? 그것까지는 리그와 A 대표팀을 같이 연계하는데 저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들어보지도 못했고 얼핏 제가 축구협회 쪽에서 이런 데가 있어서 그거를 약간 뭐 우리가 벤치마킹 네. 하는 쪽.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축구 우리나라 야구가 많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유럽하고 이제 다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 야구하고 같은 시간대에 많이 열리고 네. 하기 때문에 지상파 케이블에서 K리그를 중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렵죠. 부분이 있어요. 네, 또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위에 개인적인 사유로 말씀드린 구단 운영비와 관련 시도민 구단은 운영비 관련 1년 예산 짜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업 구단도 선수를 키우고 팔아서 구단 운영에 보태는 것을 보면 한 해 예산이 중요한 것과 흑자를 내는 것에 대해 매우 중요한 현실인 것 같은데요. 혹시 시도민 구단 포함 구단 운영을 펀드 등과 같이
개인 주주들로 구성해서 흑자를 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적용하기 힘든가요? 라고. 네, 힘듭니다. 네, 힘들다고 합니다. 아유, 열심히 준비하셨네. 네, 힘들다고 아니, 합니다. 시도민 구단 뭐 지금 1부 리그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대구, 강원, 성남, 인천, 광주 뭐 그 정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 기준으로 보면요. 2010년도에 창단을 할 때 시민주와 광주시 체육회 그다음에 어떤 기업 이 컨소시엄으로 구단이 창단했어요. 자본금만 당시 61억 원 정도 됐어요. 시민주가 한 20억 원 정도 되고 시 자체 지원금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당연히 구단에서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자본금 잠식이 됐고요. 그 구단이 예를 들어 주주들이 더 많이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구단이 조금 살아날 수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현실적으로 적자 나는 구단인 상황이고 또 상장이 안 돼 있어요. 상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상장하려면은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적자가 나면은 상장 폐지가 되고 이런 여러 요건들이 있다 보니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개인 주주들이 더 많은 금액을 아니면 기업들이 더 많은 금액 투자를 내지 않는 이상은 이게 흑자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여기 질문에도 이게 뒤에 뒤에 좀 다셨는데 FC 바르셀로나와 같이 운영되는 체계를 좀 언급을 하셨어요. 이거 바르셀로나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바르셀로나가 상당히 특이한 구조죠. 다른 구단들은 이제 구단주 예를 들어 기업을 운영하는 구단주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카타르 구강 이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기 누구죠? 카타르 구강? 맨시티?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 만수르요? 만수르. 만수르 뭐 그런 네. 이제 기업들이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바르셀로나 구단 같은 경우는 회원들이 주주예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카탈루니아 지방에 네. 그 지역 주민들이 창단할 때부터 모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 근데 얼마 많지 않아요. 한 20만 명이 좀 안 되거나 그래요. 바르셀로나가 그 스폰을 받은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네. 2010년 이전까지는 아마 앞에 보통 여기 뭐 여기 네, 달잖아요. 핸드폰도 달고 뭐 전자회사도 네. 달고 배팅회사도 달고 하잖아요. 이거 안 달았어요. 유니세프만 달고 뛰고 그쵸. 이랬다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이후에 좀 그러니까 후어 스폰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 뭔가 바르셀로나의 뿌리를 흔드는 것이다라는 그 비판도 좀 있고 했었죠. 그 부연 설명해드리면은 2006년 정도부터인가 유니세프 앞에 달았는데 그것도 돈 받고 단 게 아니고요. 유니세프와 협약을 해서 아주 선의예요. 야. 유니세프를 달아주고 심지어 구단 수익의 몇 프로를 유니세프에 기부하겠다. 와. 근데 아까 10년 정도라고 하셨는데 10년인가 11년인가 이제 최초로 상업 광고를 가슴에 달기 시작하죠. 그게 지금 현재는 아마 라쿠텐 일본 기업 라쿠텐일 맞아요. 건데 제 기억으로는 연간 한 6,400, 500만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간. 엄청나네. 메시 몸값 감당하려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도 특이한 주주들이 운영하는 구단이에요. 주주 총회가 열리는데 거기서 구단 회장까지 주주들이 뽑아요. 임기 6년인데 또 재밌는 사실 하나는 그 지금 이름이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바르셀로나 회장 만수로 잃어간다. 메르톰 회장 등 베르통은 아니죠? 예 아니고 메르텐스.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이사진들은 무보수예요. 이게 그 카탈루니아가 맞나요? 카탈루니아 네, 지방. 카탈루니아 지방에서 바르셀로나 구단의 보드진이 된다는 것 자체가 명예 이상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카탈루니아가 그 스페인 전쟁으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은 지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독립을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맞아요. 가끔 거기서 뭐 이렇게 테러도 일어나고 이런데 바르셀로나는 그 자존심이에요. 카탈루니아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스페인과는 다른. 우리는 스페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똘똘 뭉치는 자기들만의 어떤 상징적인 이 존재예요. 바르셀로나 FC 바르셀로나. 독립 용사 같은 느낌. 의열단 이런 건데. 그 대신 싸워준다 뭐 이런 느낌도 네. 있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되면은 싸우면은 이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나잖아요. 얼마 전에 레알 마드리드 그 엘 클라시코가 연기됐잖아요. 그거 보러 가는 게 제 소원이에요. 이거 못 이루시게 됐거든요. 철저히 무장하고 가셔야 됩니다. 네. 마드리드에서 하면 괜찮은데 카탈루니아에서 하면 그 캄프누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위험해요. 보안도 네, 주변에 보니까 막 밖에서는 불 지르고 난리 밖에서는 나요. 시위해요. 밖에서는. 네. 엘 클라시코 보는 게 10만 명 관중이 들어와 있는데 밖에서는 시위하고. 안에서도 그 막 카탈루니아 그 깃발을 막 휘날리고 이제 좀 열성적으로 확실하게. 스페인 전쟁하니까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영화 봤어요? 안 봤- 해밍웨이. 아까 그 말씀하신 해밍웨이가 다시 등판했네요. 이건 라떼하고 상관없습니다. 세계적인 노벨 문학상 타지 않았나? 그렇죠. 세계적인 명작이기 때문에 비문학을 그게 아마 좋아해서 스페인 전쟁을 배경으로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니면 이따가 지우면 되니까요. 네. 할 일이 많겠는데. 간단하게 한마디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바르셀로나 구장에 축구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은 거기 입구에 대중민주주의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게 바르셀로나의 주인은 조합원들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조합원들이 운영하는 구단. 그래서 국기도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네, 그렇죠. 다르잖아요. 카탈루냐기가 달라요. 그래서 아까 이름 제가 알아봤는데 바르토메우 회장이더라고요. 바르토메우 회장인데 카탈루니아 지역 사람들이 당연히 이사진 보드진을 맡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회원되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심지어 바르셀로나 가장 뭐 유명한 선수 중에 한 명이 저기 피케 선수 있잖아요. 네, 피케 피케. 선수는 할아버지 때부터 바르셀로나 회원이었어요. 그리고 피케도 자식을 낳자마자 회원 가입을 시키고 주민등록 시키는 것처럼. 그렇죠. 회원 가입을 하는데 등록 그 대기 명단도 상당히 오랫동안 대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쪽 카탈루니아 지역 사람들끼리 똘똘 뭉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구단을 그렇게 운영해 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회원들이 내는 회비만으로는 구단 운영의 5%도 안 돼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수익이 나더라도 모든 걸 다 구단에 환원해서 구단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하나의 종교를 넘어선 국가라고 보면 돼요. 그 바르셀로나 팀 자체가. 그래서 진짜 특이하다. 바르셀로나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 거의 뭐 그렇죠. 난리가 네. 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호나우두, 그쵸. 브라질의 호나우두, 네. 그리고 루이스 피구. 피구가 그때 레알 마드리드 갔을 때 코너킥을 못 찼어요. 코너킥 전담 코너킥 키커인데 코너킥 찰 수가 없어요. 찰 수가 없어요. 다 너무 날라와서. 그걸 피구처럼 다 피했어야 되는데. 피구가 못 찼다고요. 아, 네. 아 피구 피하듯이. 네네. 아, 미안합니다. 좀 자고 와라. 네네. 아유, 지금 2시가 새벽 2시인가? 안 되겠어. 자고 오래. 자 일단 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우리 해외파 얘기 좀 해보죠. 네. 손흥민 선수가 7경기째 무득점, 토트넘은 4경기째 무승, 리그 8위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올 시즌 첫 원정 클린시트를 그게 366일 만이래요. 근데 비겼어. 와포드하고 비겼어요. 의미를 부여해야 되나요? 1년하고 하루 더 했다. 와포드가 한 달 전만 해도 거의 꼴찌였던 팀인데 최근에 엄청 감독 바뀌면서 네. 4승 1무로 상승세에 이긴 팀이긴 해요. 근데 경기 내용이 너무 대등해서 토트넘이 질 수도 있었던 페널티킥 막은 거 아니었습니까? 막았죠. 맞죠. 가짜니가가 못 막았으면은. 손흥민 선수를 보니까 와포드가 정말 너무 치열하게 하던데요, 수비를. 손흥민이 잡으면 거의 2명씩 붙고 슈팅 기회를 거의 주지 않는, 슈팅도 뭐 수비수 맞고 다 꺾이고 이랬잖아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를 막는 방법 각 구단들이 다 공통된 것 같아요. 최소 2명 이상 복수를 붙이고 후방에서 날라오는 그 롱패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 명이 손흥민 선수를 붙고요. 한 명이 공간을 차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전에는 그 앞 공간이 비어서 손흥민 선수 스피드를 활용해서 갔는데 이제는 장점을 많이 파악됐다. 팀의 에이스다 보니까 집중 분석 대상이다.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것 같아요. 해리 케인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분산될 텐데 해리 그렇죠. 케인도 없는 상황에서 네, 빨리 오지도 지금 못하고. 보면 오른쪽 공격 라인은 사실 별 토트넘에 약간 수비 쪽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왼쪽이 이제 공격을 많이 하는 루트인데 눈여겨봤던 거는 탄강가라는 이제 최근에 신인 선수 리버풀 전에 데뷔하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활약을 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오른쪽 윙백을 봤거든요. 그 앞에 오리에가 섰어요. 오리에를 위로 올리면서 그 선수를 오른쪽 윙백에 놨는데 오버래핑을 굉장히 잘했죠. 네. 굉장히 잘하고 힘도 좋고 했었는데 체력도 좋고. 네, 지난 와포드전에서는 탄강가가 왼쪽으로 왔어요. 그 다수더라고요. 네. 근데 손흥민이랑 호흡이 안 맞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차라리 베르통원이나 뭐 그 데니 로즈나 이런 선수들은 손흥민을 아니까 손흥민한테 맡기고 자기는 좀 더 수비적으로 나가는데 종종 거의 전문용어로 쫑난다 그러나요? 약간 좀 부딪힐 정도까지 같이 모이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직 호흡이. 호흡이 많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팀이 뭔가 이렇게 딱 잘 돌아간다는 느낌이 안 드는 팀이에요 지금. 손흥민 선수 지금 최전방에 그렇죠. 모우라하고도 워낙 호흡은 예전부터 안 좋았던 걸로 유명한데 지금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안 맞잖아요, 잘. 모우라 선수 안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 무리뉴가 부임하고 나서 한 몇 경기 동안은 이제 그 비대칭 전술로 잘 먹혀 들어갔다가 그 첼시전에서 램파드가 딱 그 비대칭 전술을 막기 위한 맞춤 전략을 또 들고 왔어요. 그때 3백을 안 쓰다가 3백을 들고 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로 뭔가 다른 팀들도 이 비대칭 전술에 익숙해지면서 확실하게 이 무리뉴의 토트넘을 확실히 간파하고 있지 않나. 네. 또 다른 해답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요. 토트넘이. 좀. 하여튼 무리뉴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이적 시장 아직 얘기는 없죠. 지금 최전방 공격수 얘기가 많이 있는데 심지어 최근에는 저기 카바니 카바니 얘기 있었다. 요렌테 얘기 있고 네, 맞아. 저기 누구죠? 벨기에 괴물 공격수 오늘따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루카쿠는 말고 루카쿠는 지금 잘하고 있고요. 그렇죠. 인터밀란에서 잘하고 있고. 벤테케. 벤테케. 크리스탈 팰리스의 벤테케. 뭐 AC 밀란의 이게 자꾸 방송 나와서 물어보시면 안 돼요. 피아텍. 준비를 하고 오세요. 피아텍. 네, 지금 뭐 여러 선수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얘기 나온 게 윤곽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제데손 페르난데스라는 선수가 영입됐는데 이 선수는 바로 나왔죠. 좀 어떤 선수인가요? 약간 에릭센 같은 활약을 기대하고 데려온 선수 중앙 미드필더. 저도 뭐 경기를 보진 못했는데 이제 기사로만 봤을 때는 중앙 미드필더로서 약간 좀 떠오르는 선수. 포르투갈에서 약간 좀 기대되는 유망주 정도. 네. 은돈벨레 꼴이 나지 않아야 되는데 문제는 유망주 말고 좀 녹익은 선수를 한 명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세뇽도 그렇고 로셀소도 그렇고 다 뭐 젊고 어린 선수들이라서 좀 팀을 어느 정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더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흥민이 나가는 게 빠르지 않을까? 그게 더 빠를 수 있어요. 지금 뭐 이미 지금 이적 시장에서 옮길 만한 그런 거물급은 없어 보이고 오죽하면 요렌테를 다시 데려오려고 했겠어요. 이영표 선수가 다시 왼쪽에서 뛰었으면 좋겠어요. 꿈꾸십니까 지금? 헛다리. 네, 잘 짚어요. 네. 자 그리고 권창훈 선수가 오랜만에 골 소식을 전했습니다. 네. 독일 프라이부르크가 마인츠를 2대1로 이겼는데 권창훈 선수 선제골 아주 멋있었어요. 네, 날라차기. 감각적인 아웃프런트로. 골 장면이 그 분데스리가 로고 있잖아요. 이렇게 발차기 하는 그렇죠. 모양. 날라차기 모양이랑 딱 똑같더라고요. 네. 분데스리가 이슈. 방금 전에 억양이 이상했나요? 분데스리가라 그래서. 분데스리가 이랬어요. 분데스리가. 알겠습니다. 권창훈 선수가 좀 더 팀에서 이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권창훈 선수가 솔직히 이적 후에 부상으로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네. 이적 당시에도 부상을 안고 이적했었고, 그다음에 부상을 안고 있는 선수가 많아요. 네. 이게 참 그렇죠. 이게 습관도 아니고 이렇게 다치는 선수는 계속 다쳐요. 근데 부상운이 계속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좀 붙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거기다 근데 K리그 때는 부상이 많지는 않았어요. 유럽 가서 이제 한 번 다치면 또 계속해서 또 다치고 그때 십자인들이었나요? 햄스트링이었나요? 뭐였죠? 프랑스에서 한창 잘 뛰다가 그때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아킬레스건. 그 이후에 목뼈 미세골절도 있었고 종아리 근육 부상도 있었고. 그러니까 한 군데가 조금 하자가 나면 다른 데로 버티는 그런 게 있고 또 좀 중심 무게가 또 밸런스가 깨지니까 자꾸 여기저기 다치는 것 같아요.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이 권창훈 선수 보면은 또 얘기 나오는 게 이청용 선수잖아요. 스토브리그에 그 이준모 트레이너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봐서 몰라요. 봐야 돼요. 스토브리그가 이지만 하나. 그런 분을 한번 영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연예인 트레이너 중에 좀 괜찮은 분. 그렇죠. 권창훈 선수는 이제 부상에서 많이 좀 회복해서 제대로 된 기량을 펼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 언론에서는 한국 대표팀 차출을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부상에서 좀 나자마자 데려가고 또 부상당하고. 맞아요. 그런 좀 악순환이 고리가 이어졌었는데 당분간 뭐 3월까지는 A매치 기간 없고요. 네, 그래서 권창훈 선수 이번 골 계기로 좀 팀에서 많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살아나는 걸 바라는 게 그 도쿄 올림픽에 만약에 출전하게 된다면 와일드카드로 거론되는 가장 유력하니까요. 자 그리고 프랑스 리그에 우리 윤희록 선수가 진출을 했어요. 그야말로 몽펠리에? 깜짝 이적이었죠. 네. 깜짝 이적. 그거 아셨어요? 아니요. 왜냐면은 이적 시장 소문을 제가 뭐 간혹 전해드린 것도 있었는데 윤희록 선수 안 나왔잖아요. 중동이 유력했었어요. 네. 그 소문이 파다했었고 K리그에서도 뭐 울산이 관심을 보였었고 했는데 이 선수가 그러니까 설명드리자면은 요코하마 원래 일본 J리그에서 뛰다가 제주로 1년 동안 임대를 왔었죠. 요코하마와 계약 기간이 1년 남아 있었는데
구단에서 이 선수를 프리 에이전트 FA로 풀어준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코하마가 윤일록 선수 없이 지난 시즌 J리그 우승을 차지했어요. 이 윤일록 선수를 데려온 호주 출신의 포스테코 글로우 감독, 이 옛날에 대표팀도 이끌었던 유명한 감독인데 이 선수가 윤일록 선수 영입했는데 이 선수가 적응을 좀 못했고 인대를 보냈는데 그 팀이 우승했어. 그럼 현재 전력을 유지하거나 여기서 추가 보강을 하거나 해야 되거든요. 판단을 서기에 윤일록 선수는 우리 스쿼드 안에 없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구단과 잘 풀어줘서 구단이 약간 배려를 해준 거죠. 원하는 팀 찾아가라. 잘 됐네요. 지금. 그래서 FA가 되다 보니까 이적료 없이 이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선택지가 넓어졌던 거죠. 그러던 와중에 몽펠리에 구단이 이제 뭐 올 시즌 제주에서 활약 당연히 봤을 때고 동아시안컵에서 대표팀으로 뛰던 활약을 보고 영입 제안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중동 이야기가 많았다고 했잖아요. 중국에서 당연히 거액 연봉 제안을 했었죠. 근데 윤일록 선수는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16년, 15년인가 FC 서울에서 뛸 때 포르투갈 리그에서 제안이 왔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FC 서울이 보내지 않겠다. 어릴 때부터 유럽 진출이 꿈이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찾아오니까 자기는 연봉보다는 꿈을 쫓겠다. 그렇게 해서 몽펠리에를 선택을 하게 됐죠. 저랑 동갑이네. 나랑 동갑이야. 몽펠리에가 지금 보니까 6위에 랭크가 되는 네, 리그 6위. 몽펠리에 괜찮은 팀이죠. 옛날에 2011-12 시즌에 로랑 블랑인가? 그 선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블랑. 블랑. 네, 블랑. 잘하는 팀이네. 그 지루 선수 잘 알죠? 지루 선수가 있을 당시에 그 당시 프랑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네. 2012년이었나? 11-12 시즌일 네. 거예요. 네. 13위네. 그런 팀인데 구단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대요. 구단에서 이번에 입단 영상 발표할 때 깜짝 스타일. 영상 만들고 강남 스타일 추시고 춤추는 막. 거 했잖아요. 아유, 근데 원래는 에이전트 회사에서 파워 레코드 있나 보면. 보도자료를 낼 생각이었는데 구단에서 특별 요청을 했대요. 구단에서 깜짝 발표 이렇게 하겠으니까 에이전트가 따로 발표하지 나름 말라. 굉장히 신경 써서 했더라고요. 구단에서 많이 신경을 요새 썼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리그가 한국 사람을 좋아하네요. 한국 마케팅이 그렇죠. 먹힌다고 그 생각하는. 보르도에서 좀 열심히 하니까 보르도에서 이렇게 좀 괜찮다고. 추천 좀 해줬나? 야, 한국 이게 잘 돼. 아니 지난 시즌에 저기 권창훈 선수 디종에서 잘했죠. 맞아. 또 황의조 선수 올 시즌 가서 뭐 잘하고 있죠. 하니까 한국인에 대한 시선이 바뀔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보니까 13번째 한국 선수예요. 프랑스에서 뛰는. 그렇게 많이 뛰었었나요? 앞서 뭐 서정원, 안정환, 박주영, 정조국, 남태희, 뭐 권창훈, 석현준, 황의조 뭐 그렇게 해서 13명 정도 있는데 당장 저기 윤일록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입단하면은 한국 돌아와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가거나 그런데 지난 주말 훈련부터 팀에 합류했대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제 데뷔전을 치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구단에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앞에 공격수 3명이 이 팀은 좀 스쿼드가 두텁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공격진이 올 시즌 리그에서 28골인가 넣었는데 앞선 공격수 3명이서 17골인가 넣었어요. 그래서 윤일록 선수의 당분간 역할은 좀 조커가 되지 않을까. 장점이 최전방과 2선 모두 다 설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커로 당장 26일 날 디종전이 있는데 아직 뜰지 안 뜰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컵대회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컵대회가 오늘 새벽에 했죠. 이 경기에는 명단 제외됐었고 이겼나요, 몽펠리에? 예, 이겼죠. 이 경기에는 뛰지 않았는데 뿌듯하다. 경기장에서 직접 관전을 했다고 해요. 행운네. 그래서 네. 황의조 선수는 오랜만에 풀타임 뛰었는데 프랑스컵 대회 그렇죠. 32강에서 탈락을 했고 네. 여기서 제가 기사 보다가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이제 그 이번에 프랑스컵 32강에 올라온 팀 중에 그 아프리카 남동쪽에 있는 작은 섬 그 마다가스카르 오른쪽에 조금 작은 섬 레위니옹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게 프랑스령이에요. 이 팀에 있는 아마추어 팀 생피에로아 이 팀이 32강까지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경기를 하려고 매 경기 6,000마일 9,500km를 이동을 했대요. 프랑스에 와서 경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서 이 팀이 만약에 16강에 올랐으면 엄청난 화제였을 텐데 32강에서 패했고. 아이고야. 네. 그러면서 이런 좀 아주 눈에 띄는 얘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리버풀이 맨유를 또 이겼죠 오늘 새벽에. 네. 그래서 22경기 연속 무패. 그래서 제가 이것도 뭐 기사를 좀 봤는데 현재 그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16점 차. 그러면 리버풀은 언제쯤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사가 있어서 미리 점쳐보는 거네요. 네, 이런 기사가 있어서 물론 이제 산술적이지만 그래서 리버풀과 맨시티가 지금의 승률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3월 14일에 에버튼 원정에서 우승이 확정된다고 해요. 3월 14일. 근데 에버튼은 아시겠지만 리버풀과 머지사이드 더비 라이벌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이벌 팀 원정 가서 우승을 확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 참고로 지난해 그 에버튼 원정에서는 0대0으로 비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승부가 맨시티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리버풀이 승점 1점 차로 되는. 혹시 그 3월 14일 에버튼전이 몇 경기 정도가 남나요? 그때쯤이면? 그건 계산을 안 해봤고요. 이때는 이제 승점 23점 정도의 차이가 날 거라고 합니다. 승점 23에서 25점 정도 사이의 차이가 날 거라고 하고, 그리고 두 팀 모두 남은 경기를 전승했을 때 둘 다요. 네, 그러면 4월 4일에 맨시티 원정에서 이야. 결정이 날 수가 있다고. 다시 합니다. 만나요. 약간 조금 자기적으로 좀 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지는 않겠죠. 또 날도 물론. 4월 4일이야. 이분은 기자가 아니라 약간 작가 같은 느낌으로 시나리오를 그렇게 막 쓰셨네. 짜시네. 그러니까 BBC의 뽕작가겠죠. 뭐. 네. 네. 이 시나리오든 장난 아니네요. 좀 웬만하면 약간 드라마틱하게 우승을 시키고 싶으신 네. 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하신 것 같고. 혹시 작년에 그거 기억나세요? 맨시티가 리그 초반에 무패행진 달리고 있을 때 작년 1월이었가? 무패행진 가장 고비가 리버풀전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리버풀이 이겼어요. 맞아요. 맨시티를 이겨서 무패행진을 깼죠 그때. 리버풀이? 네. 리버풀이 맨시티를 이겨서 무패행진을 초반에 깼었죠. 초반에. 리그 초반에. 1라운드. 네. 첫 라운드. 그래서 올 시즌 이제 리버풀의 무패행진을 이제 맨시티가 깰지 말지가 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경기에 4월 며칠? 4월 4일. 4일. 앞서는 맨시티가 졌으니까 리버풀에. 그렇죠. 그 경기가 그러니까 지난해 그 리버풀이 우승을 못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맨시티한테 졌기 때문이죠. 그렇죠. 맨시티와 홈 경기에서 그때 홈 경기 패배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죠. 그렇죠. 와, 미쳤다. 근데 그때 홈에서 졌을 때도 비디오 판독 논란이 좀 있었죠. 논란이 있었고 50 맨날 논란이 VR 논란이 있었죠. 예. 그리고 또 한 찾아본 게 최단 기간 우승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 4월 14일에 2001년 4월 14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장 빨리 우승을 했다고 해요. 오 근데 생각보다- 이때든 이번에 리버풀이 새 역사를 쓸 수 있겠네요. 새 역사를 쓰는 거죠. 만약 뭐 어느 시나리오가 되든. 근데 이때가 5경기를 남기고 우승을 했다고 했는데 그 5경기를 남기고 우승한 게 최단 기간이면 저는 나름 그렇게 압도적인 1위 팀 리버풀 같은 압도적인 1위 팀은 없었구나.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아스날이 그때 무패 우승을 할 때도 신무가 넘었을 승부가 걸요. 엄청 많았어요. 아, 네. 그쵸, 신무가 그쵸. 넘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무승부 하나만 기록하고 전승하고 있는 팀은 없었던 걸로. 하여튼 리버풀도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좋다. 올 시즌 무승부한 팀이 맨유였나요? 언제요? 리버풀이 올 시즌 무승부 1무승부가 맨유였죠? 맨유. 맨유였죠. 근데 오늘 새벽에 맨유를 맨유를 깼죠. 네. 유일하게 승점 3점을 못 챙긴 팀이 맨유였는데 맨유를 상대로 2대0으로 이겼죠. 아, 살라 옷 벗었어 오늘. 맞아요. 몸 좋더라고요. 근데 복근이 예쁘진 않아. 약간 조규성 선수가 골 넣고 살짝 올라가시는. 아니야 골못 슈팅하고 넣고 슈팅하고. 못 넣고 이렇게 했어. 아, 못 넣고 맞아 이렇게 네, 못 쓰겠는데. 넣고 이렇게 했어요. 이 자식 못 넣었는데 했는데 아니 근데 복근이 멋있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딱 못 넣은 어치만 보여줬나 봐. 네, 맞아요. 넣었으면 벗었는데. 그럼 경고예요. 조규성 선수 하여간 그 리액션이 굉장히 좀 당차고 당돌하고. 조규성 선수는 딱히 뭔가 세리머니가 없고 볼 때마다 저는 그분 정진훈? 가수. 네 닮았어요. 황의조도 좀 닮지 않았어요? 플레이 스타일이 황의조랑 비슷해. 근데 플레이 생긴 스타일도 거는 그렇고, 황의조 외모도. 선수랑 안 닮은 것 같아요. 아니 얼핏 보면 약간 있고 아까 그 정진훈 2AM 네, 출신 완전 있어요. 닮았어요. 진짜 오랜만에 진짜 있어요. 닮았어요. 정진훈이 황의조 약간 닮았는데. 있네요. 약간 있네. 그러지 않나? 연결고리네. 닮았나? 아닌가? 죽어도 못 보내. 네, 마무리할 때가 됐는 것 같습니다. 죽어. 보통 그럴 땐 죽어 그러죠 사람들이. 닮았나?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이 정말 조마조마하게 지나갈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정찬 기자의 기운을 받아서 꼭 우승을 하고 다음 주에 봤으면 좋겠고요. 네. 으악. 다 함께 응원하는 마음으로 또 일주일을 설이네요. 설 연휴.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또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